어머니, 제가 꼭 잉어탕을 다려오겠사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잉어를 잡으러 가고 뭔가 걸렸어. 아싸, 월척이다. 잉어가 아닌 용을 마주하게 되는데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다.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칠성이라는 머슴이 살았답니다. 그 머슴의 이름이 칠성인 까닭은 어머니가 북두 칠성을 보고 점지 기도를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들이 장난이라도 친 걸까요? 칠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조금 모자랐지요. 말도 더듬거렸고 콧물은 늘 질질 흘렀으며 10살이 넘어서야 겨우 제 이름을 쓸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불쌍한 칠성이 어미는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결국 칠성이 모자는 최마님 댁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20이 넘었으나 여전히 바보였습니다. 주인집 최마님이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면 엉뚱하게 바가지를 들고 오기 일쑤였지요. 마님은 칠성이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저런 바보 머슴을 왜 거뒀는지 모르겠다고 밥값도 못한다고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에게는 단 하나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칠성이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셨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발은 차가웠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프냐고 칠성이가 약을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지요.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칠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조금 쉬면 나을 거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칠성이는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숨소리도 가빠졌으니까요. 칠성이는 행랑채를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대기 춘녀에게 어머니 약을 구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지요. 춘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잉어즙이 좋다고는 하는데 잉어가 어디 흔한 물고기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터에 가면 한 마리에 은자 한 냥은 좋게 할 거라고 말했지요. 칠성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자 한 냥이라니 칠성이가 1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지요. 하지만 칠성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살 수 없다면 직접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칠성이는 낡은 그물 하나를 들고 마을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개울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고 물은 맑고 차가웠지요. 칠성이는 그물을 물에 던지고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다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건 미꾸라지 몇 마리뿐이었지요. 칠성이는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별님들께, 물속에 사는 물고기님들께 누구든 좋으니 제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칠성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물이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은 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깜짝 놀라 그물을 잡아당겼지요. 무언가 큰 것이 걸린 게 분명했습니다. 칠성이는 있는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물 속에는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비늘은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크기는 칠성이의 팔뚝만 했지요. 칠성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쳤습니다. 잉어다, 잉어라고 어머니를 살렸다고 외쳤지요. 하지만 그 순간 칠성이는 잉어의 눈을 보고 말았습니다. 잉어의 눈은 슬펐습니다. 아니, 슬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지요. 그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고 절망이 서려 있었으며 무언가 간절한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처럼 말이지요. 칠성이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이는 잉어를 품에 안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잉어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칠성이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물고기도 살고 싶겠지 하고 속삭였습니다. 칠성이는 비록 머리는 모자랐으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남이 아파하는 걸 보면 같이 아파했고, 남이 슬퍼하면 같이 울었지요. 지금 이 잉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칠성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잉어를 다시 물속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잉어는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헤엄쳐 갔지요. 칠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고, 자기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지요. 칠성이가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금빛 눈부신 빛이었지요. 칠성이는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빛 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잉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잉어였으나 더 이상 잉어가 아니었지요. 비늘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몸은 점점 길어지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뿔이 돋아났고 수염이 자라났으며 발톱이 생겨났지요. 그것은 바로 용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입이 떡 벌어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용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빙빙 돌다가 칠성이 앞으로 내려왔지요. 칠성이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용의 목소리가 칠성이의 귓가에 울려 퍼졌지요. 그 목소리는 우렁차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천년을 살아온 용이니라. 오늘 승천할 날이었으나 내 그물에 걸려 위기에 처했었지. 하지만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용이 말했고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용은 칠성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효심이 갸륵하구나. 병든 어머니를 위해 잉어를 잡으려 했으나 그 잉어의 슬픔을 보고 차마 죽이지 못했지. 그 마음씨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용이 칭찬하자 칠성이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칠성이는 그저 바보라서 우는 물고기를 보니 마음이 아팠을 뿐이라고 말했지요. 용은 칠성이의 순수함에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니 소원 3가지를 들어주마.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순간이 오면 하늘을 보고 나를 부르거라. 그러면 어디에 있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용이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구름이 몰려들어 용을 감쌌고 순식간에 용은 사라져버렸지요. 칠성이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잉어를 잡았다가 풀어주었더니 그게 용이었다는 것, 그리고 소원 3가지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머니는 칠성이의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으며 칠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칠성이가 착한 일을 했구나. 그래, 잘했다.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란다. 어머니가 말했고 칠성이는 해벌쭉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 누워 잠이 들었지요. 칠성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받은 소원 3가지가 앞으로 어떤 기적과 시련을 가져올지 말이지요. 칠성이가 용을 만난 지 며칠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매일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다려드렸고 부엌대기 춘녀가 몰래 쌀죽을 끓여다 주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기침을 하셨으나 예전보다는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칠성이는 그것만으로도 기뻤지요.
하지만 최마님은 칠성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동안 칠성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시켰지요. 칠성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외양간을 치우고 밭을 갈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비틀거리며 행랑채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마님이 칠성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놈 칠성아, 저기 보이는 저 황무지 말이다. 오늘 해 지기 전까지 다 갈아엎어라. 못하면 너도 내 어미도 오늘 저녁밥은 없다. 최마님이 차갑게 말했고 칠성이는 황무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황무지는 집 뒤편에 있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돌이 가득하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아무도 손대지 않던 곳이었지요. 그 넓이가 어찌나 넓던지 35명이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 저기 혼자서요? 해 지기 전까지요. 칠성이가 묻자 최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혼자서. 내 어미가 밥을 먹고 싶으면 어서 가서 일이나 해라. 최마님이 소리치며 칠성이를 밀쳤습니다. 칠성이는 비틀거리며 황무지 쪽으로 향했지요. 손에는 낡은 괭이와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황무지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땅은 돌투성이었고 풀은 칠성이의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칠성이는 괭이를 들어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괭이가 땅에 닿자마자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돌에 부딪혔습니다. 칠성이는 돌을 파내고 다시 괭이를 내리쳤지요. 또 돌이 나왔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칠성이가 간신히 판 땅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라 있었고 땀은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칠성이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안 돼. 이러다간 해 지기 전에 못 끝내. 칠성이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지요. 칠성이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자기가 이 일을 못 끝내면 어머니가 저녁을 못 드시게 됩니다. 병든 어머니가 하루를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칠성이는 다시 괭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괭이를 내리치려다가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괭이가 땅에 떨어졌고 칠성이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어무이가 밥을 못 먹어. 칠성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용이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순간이 오면 하늘을 보고 나를 부르라고 했던 말이 말입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지요. 용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 일 좀 끝내게 해주세요. 칠성이가 외치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황금빛 빗줄기가 칠성이를 감쌌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무엇을 원하느냐? 용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이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 황무지요. 저걸 해 지기 전에 다 갈아야 하는데. 혼자서는 못해요. 어무이가 밥을 못 먹어요. 칠성이가 다급하게 말했고 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지요. 그것이 내 첫 번째 소원이냐? 용이 물었고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은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를 냈지요. 알았다. 그리 되게 하마. 용이 말하자 빗줄기가 사라졌습니다. 칠성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주변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던 괭이가 저절로 일어났지요. 아니, 괭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삽도, 낫도, 쟁기도 모두 저절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농기구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지요. 괭이는 쿵쿵거리며 땅을 파고 삽은 흙을 퍼 날랐으며 쟁기는 저절로 밭고랑을 만들었습니다. 오, 되고 있어. 정말 되고 있어. 칠성이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농기구들은 쉬지 않고 일을 했지요. 칠성이는 그저 옆에 서서 구경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기구들이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이지요. 황무지를 다 갈아엎은 농기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옆에 있는 밭으로 넘어가 그곳도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칠성이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만. 이제 그만해도 돼. 칠성이가 외쳤으나 농기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빠르게 움직이며 밭을 박살냈지요. 쟁기는 밭고랑을 마구 뒤엉키게 만들었고 괭이는 채소들을 뿌리째 뽑아냈으며 삽은 흙을 사방팔방으로 날렸습니다. 안 돼. 제발 멈추라니까. 칠성이가 농기구들을 붙잡으려 했으나 농기구들은 칠성이의 손을 빠져나가 계속 날뛰었습니다. 이제는 밭을 넘어서 마당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마당에는 최마님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괭이 하나가 날아와 마님 앞에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지요.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차가 마님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최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농기구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삽이 날아와 마님의 화분을 박살냈고 쟁기는 마당의 돌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심지어 낫은 마님의 치마폭을 스치고 지나가며 천을 찢어버렸지요. 으악, 귀신이다. 도깨비다. 최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농기구들은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갔지요. 쟁기가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더니 안방 문짝을 쓰러뜨렸습니다. 괭이는 장롱을 내리쳤고 삽은 이불을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칠성이는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었지요. 그저 황무지만 갈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집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용님, 제발 멈춰주세요. 이제 그만. 칠성이가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용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농기구들은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털썩 떨어져 다시 평범한 농기구로 돌아갔지요. 칠성이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밭은 뒤엉켜 있었고 마당의 돌들은 뒤집혀 있었으며 집 안은 난장판이었지요. 최마님이 집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보고는 기절할 듯이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칠성이, 내 놈이 한 짓이지. 최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칠성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지요. 최마님은 칠성이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놈이 도깨비 요술이라도 부린 게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냐? 최마님이 다그쳐 물었으나 칠성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용을 만났다고 소원을 빌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최마님은 칠성이를 붙잡아 끌고 가며 소리쳤지요. 당장 광에 가둬라. 이놈을 풀어두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사병들이 달려와 칠성이를 붙잡았습니다. 칠성이는 끌려가면서 어머니를 찾았지요. 어머니는 행랑채 문 앞에 서서 칠성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칠성이는 어머니를 보며 억울한 듯 소리쳤습니다. 어무이, 나는 그냥 일을 끝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칠성이가 외쳤으나 사병들은 칠성이를 광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칠성이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지요. 칠성이는 무릎을 안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소원을 빌면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칠성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원을 빌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밤은 깊어갔고 광 안에서는 칠성이의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칠성이가 광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광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칠성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하루에 한 번 사병이 물과 보리밥 한 덩이를 던져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칠성이는 배가 고팠으나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는데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밖에서는 최마님이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지며 칠성이가 어떻게 그런 요술을 부렸는지 알아내려 애를 썼으나 사병들을 시켜 칠성이의 행랑채를 뒤져도 낡은 이불 한 장과 해진 옷까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마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는데 저 바보 머슴이 농기구를 움직일 수 있다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놈을 잘 다루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 여긴 마님은 그날 밤 사병들을 불러 모아 나지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칠성이를 끌어내되 칠성이, 어미도 함께 데려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사병 2명이 들어와 칠성이를 끌어냈는데 칠성이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가 너무 눈부신 햇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사병들은 칠성이를 마당으로 끌고 갔는데 마당 한가운데에는 최마님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칠성이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뒤로 묶여 있었으며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는데 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으나 사병들이 칠성이를 붙잡아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마님은 칠성이를 보며 차갑게 웃은 뒤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어머니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칼날이 어머니의 목덜미에 닿자 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는데 마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아, 내가 어떻게 그 요술을 부렸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놈에게 이상한 힘이 있다는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요술로 내 창고에 금덩이를 가득 채워라. 그러면 내 어미를 풀어주마. 하지만 거부하면 마님이 칼을 살짝 눌렀고 어머니의 목덜미에서 빨간 피가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는데 울며 빌었습니다. 마님께서 제발 어머니는 놔달라고 자기가 뭐든지 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최마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착하지. 그럼 어서 금덩이를 만들어라. 해 지기 전까지 창고를 가득 채우지 못하면 내 어미를 염전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마님이 말하자 칠성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염전 노예라니 그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었는데 염전에서는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소금을 긁어 모아야 했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그곳에 가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할 터였습니다. 칠성이는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는데 칠성이는 멍하니 창고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금덩이를 만들라니 도대체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칠성이는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바보였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돌이 있어서 주워 창고 안에 넣었으나 돌은 여전히 돌일 뿐 금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주변을 살펴 나뭇가지를 주워 창고에 넣었으나 나뭇가지도 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칠성이는 창고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에게 소원을 빌면 될까 싶었으나 칠성이는 금을 만드는 방법을 몰랐고 용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가 고개를 돌리자 어머니가 사병들에게
끌려와 칠성이 옆에 세워졌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손이 묶여 있었고 목에는 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소리치며 일어났으나 사병이 칠성이를 밀쳤고 어머니는 칠성이를 바라보며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괜찮다. 내가 금을 만들지 못해도 어미는 괜찮단다. 어머니가 말했으나 칠성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염전으로 팔려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터였습니다. 최마님이 다가와서는 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벌써 서쪽으로 기울고 있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어서 금을 만들지 못하겠느냐고 재촉했습니다. 칠성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자기는 금을 만들 줄 모르니 제발 어머니만 놓아달라고 자기가 평생 일하겠다고 밥도 안 먹고 일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마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농기구를 움직이는 요술을 부릴 수 있으면서 금을 못 만든다니 말이 되느냐? 어디 두고 보자. 해가 지면 내 어미는 끝이다. 마님이 말하고는 돌아섰고 사병들도 어머니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으나 사병이 칠성이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는데 칠성이는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며 칠성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 미소는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슬펐습니다. 칠성이는 혼자 창고 앞에 남았습니다.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칠성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에게 소원을 빌어야 할까 싶었으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농기구처럼 폭주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칠성이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는데 머리가 좋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칠성이는 바보라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가 중얼거리며 내가 똑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거였습니다. 칠성이에게 필요한 건 금이 아니라 머리였는데 똑똑한 머리가 있다면 최마님을 이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평선에 걸려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용님, 용님, 제발 도와주세요. 칠성이가 외치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황금빛 빗줄기가 칠성이를 감쌌고 용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똑똑해지고 싶어요. 천하제일 똑똑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어무이를 구할 수 있어요. 칠성이가 간절하게 말하자 용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내 두 번째 소원이냐고 묻자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용은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리 되게 하마. 하지만 조심하거라. 지혜는 축복이자 저주가 될 수 있느니라. 용이 말하자 빗줄기가 칠성이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고 눈앞의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였으며 귀로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고 앞에 놓인 돌멩이 하나가 보였고 그 돌멩이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돌의 무게는 대략 서큰쯤 되겠고 성분은 화강암이며 저것을 깨면 날카로운 조각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칠성이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여전히 칠성이의 얼굴이었으나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멍한 눈빛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냉철한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똑똑해진 거라고.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더듬거리지 않았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이 나왔습니다. 칠성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때 최마님이 사병들을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고 마님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금덩이는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구나. 그럼 약속대로 내 어미를. 최마님이 말하려는 순간 칠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칠성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마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칠성이의 눈빛이 달랐고 말투가 달랐으며 서 있는 자세조차 달라 보였습니다. 최마님이 화를 내며 내 놈이 감히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느냐며 소리쳤으나 칠성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의 형법에 의하면 노비라 하더라도 주인이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특히 병든 노비를 염전으로 파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로 간주되어 주인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칠성이가 또박또박 말하자 최마님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주변의 사병들도 놀란 표정으로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보 머슴이 법을 논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칠성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님께서는 지난 석 달간 관아에 바칠 세금을 속이셨습니다.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실제 수확량의 절반만 신고하셨으며 지난달에는 이웃 마을 김 부자와 땅 거래를 하시며 경계를 속여 세금을 덜 내셨습니다. 이는 역적죄에 준하는 중죄입니다. 칠성이가 차분하게 말할수록 최마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머슴놈이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최마님은 뒷걸음질을 치며 물었습니다. 네, 내 놈이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마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압니다. 마님의 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그 장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도 압니다. 칠성이가 말하자 최마님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칠성이는 마님을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님, 저는 당장 관아에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칠성이가 말하자 최마님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모자를 당장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절대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손이라도 되신다면 제가 준비한 고발장이 즉시 관아로 날아갈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칠성이가 물었고 최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풀어주마. 너와 내 어미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러니 제발 관아에는 말하지 말아라. 최마님이 빌듯이 말하자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병들은 황급히 칠성이 어머니의 손을 풀어주었고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칠성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칠성이와 어머니는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칠성이었으나 눈빛은 낯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칠성아,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가 묻자 칠성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용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칠성이가 말했으나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다행이라며 칠성이를 안으려 했으나 칠성이는 슬쩍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쉬셔야 합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제가 약초를 다려드리겠습니다. 칠성이가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이는 똑똑해졌으나 예전의 칠성이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무이라고 부르며 어리광을 부리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칠성이는 차갑고 냉정했으며 어머니라고 부르며 격식을 차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칠성이는 매일 밤 늦게까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계산을 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 물어보면 칠성이는 그저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칠성이를 찾아왔습니다. 땅 문제로 다투던 이웃들에게는 법적 근거를 들어 해결책을 제시했고, 장사가 안 되어 고민하던 상인에게는 장사 전략을 알려주었으며,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훈장 노릇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를 우러러보았고, 칠성이가 달라졌다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어머니만은 슬펐습니다. 칠성이는 여전히 효자였으나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려드리고 밥을 챙겨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으나 그것은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지도 않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재롱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였던 칠성이가 그리웠습니다. 콧물을 흘리며 어무이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아들이 어무이 나 배고파라며 어리광을 부리던 그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긴 글이 적힌 종이 여러 장을 들고 칠성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관아에 다녀오겠습니다. 최마님을 고발할 것입니다. 칠성이가 말하자 어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괜찮겠느냐고, 최마님이 보복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최마님은 이제 끝입니다. 칠성이가 말했고 그날 밤 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최마님은 옥에 갇힐 것이고 자신과 어머니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어머니의 눈물만큼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칠성이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에는 밤새 작성한 고발장이 들려 있었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었으며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칠성이는 괜찮다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오늘 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칠성이가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관아는 마을에서 2시간쯤 걸어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걸어가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되새겼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완벽했고 증거도 충분했으며 논리도 탄탄했습니다. 사또가 이 고발장을 보면 반드시 최복만을 잡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중장부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고발장만으로는 부족했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이미 그 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관아로 가는 길을 돌아 최마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마님은 그날 아침 장터에 나갔고 사병들도 대부분 따라갔다는 것을 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하인 몇 명만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칠성이는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안방으로 향했는데 머슴으로 일하며 이 집 구석구석을 청소했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방은 조용했습니다. 칠성이는 벽장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는데 벽장 안에는 옷가지와 이불이 가득했으나 칠성이는 그것들을 치우고 벽장 뒤쪽을 살폈습니다. 뒤쪽 널빤지 하나가 다른 것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었는데 칠성이는 그 널빤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널빤지가 빠지며 그 뒤로 작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두툼한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장부를 꺼내 펼쳐보았는데 장부에는 실제 수확량과 신고한 수확량이 각각 적혀 있었으며 그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칠성이는 장부를 품에 넣고 재빨리 안방을 빠져나온 뒤 뒷문을 통해 집을 나와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칠성이는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지기가 칠성이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고 칠성이는 최복만 댁의 머슴이라며 사또님께 고발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지기는 고개를 갸웃하며 칠성이를 안으로 안내했는데 머슴이 주인을 고발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나왔는데 사또는 50줄의 백발 노인으로 관직 생활을 30년 넘게 해온 노련한 관리였습니다. 사또는 칠성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고발할 일이 있다고 사또가 물었고 칠성이는 고개를 숙이며 최복만 댁의 머슴이라고 주인 최복만이 세금을 속이고 백성을 해친 죄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더욱 눈살을 찌푸리며 고발장을 내라고 명했고 칠성이는 품에서 고발장을 꺼내 올렸습니다. 사또는 고발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으나 읽어 내려갈수록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움이 스쳤고 감탄이 번졌으며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발장의 문장은 유려했습니다. 소인은 삼가 아뢰옵니다로 시작하여 최복만의 죄를 하나하나 명확히 나열했으며 각 죄에 해당하는 법 조항까지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대명률 호율 제3조에 의거하여 경국대전 형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라는 문구들이 정확하게 쓰여 있었고 논리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고발장을 다 읽고 나서 칠성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썼단 말이냐? 사또가 물었고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문장력이며 논리라니. 과거 시험을 봐도 장원급제할 실력인데 누가 대신 써준 것이 아니냐? 사또가 의심스러운 듯 물었고 칠성이는 직접 썼다고 만약 의심스럽다면 지금 즉석에서 글을 지어 보이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는 더욱 놀라워하며 곁에 있던 서기에게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명했고 칠성이에게 건네주며 정의에 대한 글을 지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칠성이는 붓을 들고 망설임 없이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붓은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칠성이는 붓을 내려놓고 종이를 사또에게 올렸습니다. 사또는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는데 글은 무르청이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옳은 자가 그른 자를 바로잡는 것이니라로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글을 읽어 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균관 유생들도 쓰기 어려운 글이다. 그럼 증거는 있느냐? 사또가 물었고 칠성이는 품에서 이중장부를 꺼내 올렸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받아 펼쳐보았고 얼굴이 굳어진 뒤 즉시 최복만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나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포졸들이 최복만을 끌고 왔습니다. 최복만은 장터에서 잡혀왔는데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최복만은 칠성이를 보고 이를 갈았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또는 최복만에게 이중장부를 들이대며 이것이 그대의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최복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마패를 높이 들며 선포했습니다. 최복만은 세금을 속이고 백성을 기만한 죄로 가산을 몰수하고 옥에 가둔다. 당장 끌고 가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최복만을 끌고 갔습니다. 최복만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칠성이를 보며 내 덕분에 악인을 잡았다고, 포상금으로 은자 10냥을 내리겠다고, 그리고 원한다면 자기 밑에서 서기로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고개를 저으며 감사하나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 벼슬은 사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했고 칠성이는 포상금을 받고 관할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칠성이는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바보 머슴이 주인의 죄를 밝혀 관아에 고발했다는 소문, 사또가 칠성이의 문장력에 감탄했다는 소문, 최복만이 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칠성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제는 천재라고, 마을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칠성이에게 절을 하며 고맙다고 말했는데 최복만에게 빚을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아낙네는 칠성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최복만에게 땅을 빼앗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최복만이 옥에 갇혔다고, 이제 우리는 자유라고, 포상금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라고 말했으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으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일인데 왜 우시는 걸까요? 칠성이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었고 논리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십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돈도 생겼고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칠성이가 물었으나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칠성아, 너 예전에 어무이라고 불렀었지.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구나. 어머니가 말하자 칠성이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던가요? 칠성이는 기억은 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복만을 무너뜨렸고 자유를 얻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가 최복만을 고발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최복만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빚에 시달리던 이들은 관아의 도움으로 빚을 탕감받았으며 땅을 빼앗겼던 이들은 땅을 되찾았습니다. 칠성이는 마을의 영웅이었고 사람들은 칠성이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고 사람들의 존경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으며 밤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칠성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칠성이는 책을 내려놓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붉은 빛이 치솟고 있었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불은 마을 입구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바람이 칠성이네 집 쪽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10분 안에 칠성이네 행랑채까지 불이 번질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행랑채에는 어머니가 혼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깊어져서 이제는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기침도 심해졌으며 얼굴도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칠성이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 합니다. 불이 났습니다. 칠성이가 말하자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업으려 했으나 그때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칠성아, 불길이 너무 빨라. 어서 피해. 마을 사람이 소리쳤고 칠성이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불길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졌고 불길은 집집마다 옮겨 붙으며 미친 듯이 타올랐습니다. 이미 옆집까지 불이 번졌고 곧 칠성이네 집도 불에 휩싸일 터였습니다. 칠성이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바람의 속도는 초속 10m, 불길이 번지는 속도는 초속 5m, 여기서 안전한 곳까지의 거리는 100m, 어머니를 업고 가는 속도는 초속 2m라면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가능하다. 어머니를 업고 가면 불길에 따라잡힌다. 확률은 10%도 안 된다. 칠성이의 천재적인 두뇌는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혼자 도망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업고 가면 둘 다 죽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도망쳐라. 혼자 살아라. 칠성이의 머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를 보며 힘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너라도 살아야지. 어서 가거라. 어머니가 말했고 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칠성이는 고개를 저으려 했으나 머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길이 행랑채 지붕에 옮겨 붙었습니다. 지붕이 타기 시작했고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칠성이는 기침을 했고 어머니도 기침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칠성이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살 수 있다. 5초만 더 있으면 생존 확률이 반으로 떨어진다. 10초면 30%, 20초면 10%. 숫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확률, 속도, 거리, 시간. 모든 것이 계산되었고 모든 것이 도망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울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무이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칠성이, 바보였던 칠성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공허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똑똑해지면서 칠성이는 계산하는 법을 배웠으나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논리를 얻었으나 사랑을 잃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으나 따뜻함을 잃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칠성이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펐으나 따뜻했습니다. 칠성이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맞아. 똑똑한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계산이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 어머니가 죽는데. 칠성이는 어머니를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칠성이를 밀쳤습니다. 힘이 없는 어머니였으나 그 순간만큼은 힘이 있었습니다. 안 돼. 너라도 살아야 해. 어머니가 말했고 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재가 된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길이 천장을 태우고 있었고 연기가 자욱했으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용님, 용님, 제발 도와주세요. 칠성이가 외치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황금빛 빗줄기가 연기를 뚫고 칠성이를 감쌌고 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용이 물었고 칠성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불을 끄고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리고 칠성이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놈의 똑똑한 머리는 도로 가져가세요. 이것 때문에 계산하느라 어머니 구할 시간을 놓칠 뻔했잖아요. 이런 머리 필요 없어요. 칠성이가 소리쳤고 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냐? 용이 물었고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은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알았다. 그리 되게 하마. 내가 마침내 깨달았구나. 지혜보다 귀한 것은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용이 말하자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꺼졌고 연기는 사라졌으며 뜨거웠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칠성이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어머니도 비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문득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 가득했던 숫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단순해졌으며 계산하던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천재의 지혜가 칠성이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칠성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재를 뒤집어 쓴 채 칠성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해벌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 배고파. 밥 줘.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불길은 완전히 꺼졌고 연기도 사라졌으며 타다 남은 집들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다가 또 금방 그쳤으니 신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행랑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재가 묻어 있었으며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해벌쭉하게 예전에 그 바보 같은 미소로 웃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재를 뒤집어 쓴 채 누워 계셨으나 살아 계셨고 숨을 쉬고 계셨으며 칠성이를 보고 계셨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나 배고파. 밥 줘. 칠성이가 말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밥 먹자. 어머니가 말하며 칠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칠성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칠성이네 행랑채로 몰려왔습니다. 불이 꺼졌으니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와 어머니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칠성이에게 어떻게 불을 끌었느냐고 물었으나 칠성이는 그저 해벌쭉 웃으며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재처럼 말하고 행동하던 칠성이가 다시 예전의 바보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칠성이에게 복잡한 질문을 던졌으나 칠성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이가 다시 바보가 된 것 같다고, 혹시 불에 놀라서 그런 게 아니냐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들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잃어버린 것은 지혜였으나 되찾은 것은 그보다 훨씬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에 탄 집들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도 사람들을 도왔는데 예전처럼 서툴렀고 실수도 많이 했으나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를 보며 안타까워했으나 칠성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또가 칠성이를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러 왔다가 칠성이를 만났는데 칠성이가 달라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또는 칠성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칠성이는 그저 해벌쭉 웃으며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천재가 사라진 것은 조선의 큰 손실이라고, 칠성이가 벼슬을 했다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벼슬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칠성이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으나 칠성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성아, 맛있니? 어머니가 물었고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어무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칠성이가 말하며 해벌쭉 웃었고 어머니는 칠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평범한 머슴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최복만이 사라진 뒤 그 집은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칠성이 모자에게 그 집에서 살라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와 어머니는 예전에 최복만이 살던 집의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밭을 갈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주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에게 품삯을 주었고 칠성이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약을 샀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칠성이가 매일 약초를 다려드리고 정성껏 간호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기침도 줄었으며 얼굴에도 핏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와 어머니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달은 밝았으며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무이, 저 별 예쁘다. 칠성이가 말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우리 칠성이 이름도 저 별에서 따온 거란다. 헤헤, 나는 별이야? 칠성이가 물었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어미의 별이란다.
어머니가 말하며 칠성이를 안았고 칠성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칠성이의 이야기입니다. 칠성이는 용을 만나 3가지 소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 농기구를 움직였으나 폭주했고, 2번째 소원으로 천재가 되었으나 마음을 잃었으며, 3번째 소원으로 비를 내려 어머니를 구했으나 지혜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잃었으나 사랑을 되찾았고, 똑똑함을 잃었으나 행복을 되찾았으며, 천재성을 잃었으나 따뜻함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마음이 차가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지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칠성이는 바보로 태어나 잠시 천재가 되었다가 다시 바보로 돌아왔으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바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똑똑해지려 애쓰고 성공하려 애쓰며 부자가 되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삽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우정, 이웃에 대한 배려를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얻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지혜보다 귀한 것입니다.